네, 지금부터 유엔에서의 국제인권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이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양대학교 최태원 교수님께서 이 세션의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31일자로 이제 정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명칭은 지금은 한양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제2세션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대주제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큰 이제 틀이 잡혀졌고, 그 안에서 저희 세션은 특히 이제 유엔에서의 국제 인권과 남북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또는 남북한 관계가 어떠한 변화와 발전을 거쳤는지를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8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의 질의도 있을 것 같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감안해서 발표자들께서는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1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토론에 대한 답변, 또 온라인상 또는 현장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 시간으로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를 우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지금 유인물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첫 번째 발표자는 이제 백범석 교수로서 이제 경희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두 번째 발표는 특히 남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한평 정책연구소의 정대진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그 첫 번째 인권과 관련된 토론에 한정할지 두 분이 다 모든 두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주 전공 분야를 보면은 우리 이주영 박사님께서 주로 아마 백범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고려대학교의 임혜준 교수께서 아마 남북한 관계에 관해서 주로 토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이 발표자와 토론자의 자세한 양력과 그 경력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에 자세하게 인물 사진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인권과 관련된 이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인권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만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인권 그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동안 유엔으로부터 그 인권 상황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권고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항의 서한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조금 더 그 항의 서한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특히 이제 그 보낸 그런 이제 항의 서한도 있고, 또 뭐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들이 이제 보낸 그런 항의 서한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유엔 인권 보호관들의 경우에는 그 유엔 회원국 내에 개인과 단체로부터 이제 진정을 접수하거나 또는 자체 조사를 거쳐서 각국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거나 또는 인권 관련과 관련한 이제 어떤 권고나 제언을 할 경우에 이제 서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그 이의 제기나 권고를 받은 경우가 지금 어떤 상당히 늘었다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유엔에 저희가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엔 그러니까 인권 그 보호 상황과 진정과 관련해서 때때로 이제 유엔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인권 우려가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받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탈북 선원 2명을 강제 북송을 한 것에 대한 우려 서한이 있었고, 또 통일부의 북한 인권 및 탈북 및 단체 25곳을 감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온 적도 있고, 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및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그런 서한도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항의 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인권 침해 우려에 관한 이제 지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인권 보호 정책이 때에 따라서는 이런 그런 정치적인 어떤 요인을 감안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꾸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가치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보편적 가치인데, 때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남북한의 어떤 뭐 정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거기에 묻혀 가지고 인권 그 보호 상황이 조금 축소되거나 자꾸 이제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가 많은 점은 이제 그 전에 북한 정권에서 이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특히 이제 인도의 반환죄를 범했다고 저질러지는 북한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뭐 ICC에 회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아직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유엔 가입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을 보호하는 어떤 조치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로서 백범석 교수를 초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대한민국의 실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백범석입니다. 주로 한국에서의 유엔 인권 외교와 국제인권법의 역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0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출간된 외교백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문 접근이 가능했던 모든 외교 백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존의 유엔 인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주요 활동을 좀 정리해보고 그 함의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UN 91년 오늘자죠. 91년 오늘자로 UN 가입 이후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인권 외교를 펼쳐왔는지, 동시에 어떠한 인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UN 인권 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기술은 94년 외교 백서에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참여라는 부제하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부제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참여. 그래서 처음 기술된 내용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 국제 인권법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 참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에는 당시 한승주 외무부 장관을 수석으로 외무부 및 법무부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파견되었고, 더 나아가서 민자당 그리고 민주당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 2명도 고문으로 참가를 하였습니다. 냉전 종식과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90년대 들어서 외교에서도 인권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에서 흥미롭게도 같은 해 1월에는 국제 인권 문제 담당 대사라는 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담당 대사로는 신두병 전 유고 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가입 이후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국으로 처음 선출됩니다. 94년에는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 워크숍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에서 강조되었던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일하게 지역인권기구가 없다는 인식하에 아태 지역 30개국 정부 대표 그리고 인권 전문가 200명이 모여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인권 소위원회, 현재 인권이사의 자문위원회죠. 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하였고,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소위에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96년 외교 백서에는 무엇보다도 당시 189개 정부 대표 5,700명, 시민사회 대표 4,000명 등 총 12,900여 명이 참석했던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던 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회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었습니다. 여성 차별 문제 그리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재선임되었고, 인권 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속으로 제기했습니다. 소위원회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유명한 쿠마라사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조사 활동과 연구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95년에는 백충현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 유엔 인권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도 선임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엔 인권 분야 활동 참여와 진출은 어찌 보면 인권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할 터인데, 그 첫 케이스가 된 백충현 교수의 선출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90년대 후반 1년의 외교 백서에는 이후 유엔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 인권 향상과 관한 베이징 선언의 효과적 이행 문제, 그리고 아태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96년에는 한국인의 유엔 인권 분야 진출도 이어졌는데, 박상용 전 외무차관이 유엔 인권 소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임기 4년의 신임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박수길 전 유엔 대사, 그리고 2004년에는 정신성 서울대 교수가 피선됨으로써 96년 이후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권 중시 외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 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회 연속 유엔 인권위원회에 재선임되었고,
당시 주요 인권 결의안 무려 23개에 있어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국 활동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98년 이후 당시 지속적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던 미얀마 인권 결의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99년에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홍순영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인권 중시 외교를 천명하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양성평등, 개발과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엔 여성 특별총회에서 95년 베이징 선언의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라는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외교 백서를 보면은 우리 정부단이 결과문서 협상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대표단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당시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 2000년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으로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있으면서 유엔에서 여성 인권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은 2003년에는 유엔 여성 지휘위원회 커미션 언더 스테이터스 워먼 의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2001년에는 여성차별철폐조약위원회 위원으로 신혜수 당시 정대협 의장이 선출되었고 신 위원은 이후 재선을 통해 2008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동시에 베이징 선언과 함께 여성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인권 중심 외교를 표방하였었는데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연이어 선임되면서 우리나라는 당시 정부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쿠마와마리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일본 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이후에 최초로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기권 투표 다시 찬성 투표 그리고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군으로 참여된 그런 내용들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으로 이제 유엔 인권 시스템 자체가 변혁을 통해서 유엔 인권 이사회 체제로 변화되면서 시행된 첫 이사국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피선 요건이었던 유엔 총회 제적 과반수 97표를 훨씬 상회하는 148표를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06년 유엔 인권 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2016년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4차례 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2020년부터 다시 5번째 임기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성안되고 채택되는 과정에 여성 및 아동 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었는데 한국 정부가 여성 조항을 별도로 두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아동 조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들을 장애인 권리 협약 성안 과정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7년 3월 동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 비준을 마쳤습니다. 2008년에는 구 인권 소위를 대체하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정진성 서울대 교수가 선출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는 정진성 교수 이외에도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선출되었고 2014년에서 2020년까지는 서창록 교수가 이후 2020년부터는 제가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외교 백서에는 몇 가지 공통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적어도 해당 인권 이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인권 보호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여성 지휘위원회 그리고 여성 통합기구 유엔 워먼 그리고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기금 그리고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그 유엔 난민기구 등에서 집행 이사국으로의 참여 활동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주목을 끄는 활동은
2013년에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 분야에서 최초로 상정을 주도한 지방 정부와 인권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결의가 제24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결의의 토대가 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초안 작성 과정에 한국인이 초안 작성 그룹, 드래프팅 그룹이죠. 또는 라포토, 주 집필자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2019년에는 OHCHR,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가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최고대표부의 서울 사무소 설치를 요청하였고 다음해 6월 우리 정부의 수락으로 개소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오준 주 유엔 대표부 대사가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에는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인권이사회 의사직 수임은 인권 관련 기구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입니다. 이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10년간 국제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인의 유엔 인권 기구 진출도 201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 정부 주도로 두 번째 테마죠. 지방정부와 인권에 이어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UN Emerging Digital Technology and Human Rights 결의안이 최초 상정되었으며 7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결의를 통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21년 올해 동주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같은 해 인권이사회는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후속 결의를 광범위한 지지하에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 최고 대표사무는 향후 2년간 신기술 표준 성황 과정과 인권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유엔 기업가 인권 지침 적용을 주제로 전문가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정부와 인권과 달리 신기술과 인권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한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결의 채택까지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분에 걸쳐서 간단히 유엔 가입 3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인권 외교 활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대한민국은 이제 군사정부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유엔에 91년 가입을 하면서 국제인권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으로 참여했다는 등 보편적 인권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유엔 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한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젠더 정의 논의로 확대해 나갔다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는 측면도 적극적인 활동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메커니즘 상의 의제 선정, 규범 수립, 모니터링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장치 마련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에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활동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국 국적의 인권 전문가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활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 참여의 역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9개 핵심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7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근데 아동권리협약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해당 조약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제가 인터뷰도 실은 했었는데
몇몇 전문가분들은 당시 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60조에서 말한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과 그러지 않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있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학계 다수 의견을 따른다면은 이는 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7개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중에 유보 첨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7개의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중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고문 방지 협약에는 아무런 유보를 두지 않고 비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보를 한 경우에도 1개에서 5개 정도의 구체적인 조항을 유보해 왔으며 이후 국내에 인권 문화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보에 대한 철회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차별 철폐 협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구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현재는 16조 1항 G 패밀리 네임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만 유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보 첨부 현황도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7개 국제 핵심 인권 조약 중 개인 통보 절차 수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 제1선택 의정서 비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통보 사건들을 통해 관련 법리가 변화 발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편 아동권리 협약 및 장애인 권리 협약의 경우 개인 진정 제도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가 국내 시민사회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참여 현황 중 조약기구별 국가보고서 검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인권조약 중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가입 비준한 인종차별 철폐협약, 그리고 여성차별 철폐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심의 내용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의 경우 2, 3차 병합보고서를 2019년 제출하였지만 위원회의 심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방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경우입니다. 한편 인권이사의 특별 절차의 한국 방문 및 보고서 발관 형향을 보면 다양한 특별 절차상의 특별보고관, 실무그룹, 워킹그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그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정례 검토, 유니버설 피리오딕 리뷰 심의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으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수장으로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 국별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 있었던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수락한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보고했으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한 재현 이행에 관한 중과 보고서를 본심의 전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1년 유엔 가입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이 어떠한 인권 외교 활동을 유엔에서 펼쳐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외교 백서 등 문헌 연구로는 실은 매우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에 저는 3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각각 실무가침에서 외교부 출신 분, 그리고 아카데미아 학계에서 한 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한 분, 이렇게 3분의 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연구를 보충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실은 오전 세션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먼저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기초에 관한 총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13조가 나오는데 실은 12조 관련해서 12조를 통해서 이제 13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2조 그 precondition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이 트리거 클라우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은 코리아 프로포즈를 처음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당시 관련국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피고인 국적국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면서 동시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선택적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심각한 인권 피해자 구제 그리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취지하에 로마 규정상의 지금과 같은 형태의 관할권 조항 채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신각수 전 차관은 당시 주 유엔 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로마 규정 초안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러 국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안전 확보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국익을 향한 마음에서 본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후에도 신 전 차관은 2004년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 대사로 있으면서 유엔 인권 이사회 변혁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주로 아시아와 한국의 입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과 달리 유엔 인권 이사회 체제로 바뀌면서 아시아 그룹 이사국 숫자가 1개국 더 늘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양희 성균관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아동 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개인 진정 제도인데요, 이 성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3선택 의정서는 개인 통보 절차로서 어찌 보면 89년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고 20주년을 맞은 2011년에 11년을 기점으로 아동 권리 협약 위원회에서 4년 가까이 초안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면서 마침내 이 제3선택 의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양희 교수는 10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동 권리 협약상의 아동 최선의 이익, 베스트 인트레스트 오브 차일드는 핵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통보 제도가 필요하다. 즉, recognize child as a proper right holder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2007년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의 채택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 이양희 교수는 아동권리위원회 활동 가운데 미얀마 국가심의를 통해서 미얀마에 대한 아동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2014년에 선출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논의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상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최소한 연성법, 소프트로의 형태로 국제사회 내에서의 논의 전개를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이러한 논의 확장 과정을 마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난 15년간의 국제사회 논의 과정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 유엔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당시 존 럭이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특별 대표로 임명할 때만 하더라도 일종의 유토피안적인 이상향적인 논의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의는 결국 2011년 유엔 인권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이 인권 이사에서 채택되고, 또 실무그룹이 특별 절차로 만들어지고 유엔 각 당사국의 구체적 이행을 점검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개별 국가, 특히 EU와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내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인권 실사가 기업과 인권 지침의 핵심 구조로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사에서 ESG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넘어서 직접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실행을 검토하면서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써 본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적 정의 내지 이중 기준, 더블 스탠다드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 외교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모습들은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권 분야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자 외교 무대에서만큼은 연속성을 가지고 외교부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민간 전문가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학계에서 국제인권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권 외교 활동이 외교부의 업무로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국제인권 규범의 효과적 국내 이행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 형성 과정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범부처 간 조정기구도 없고 설사 참여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권 외교는 외교관 내지 전문가 개인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지향적인 외교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범석 교수님께서는 그 유엔 가입 이후 또는 뭐 그 이전부터 뭐 마련되어 왔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마련되어 온 그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민국이 참여했던 그런 이제 역사와 그리고 그 참여 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인권 관련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ICC 그 이제 12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신각수 전 차관님께서 그 당시에는 참석관이었죠. 하여튼 같이 저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12조를 그 완성시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쨌든 뭐 그 12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 코리안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하여튼 큰 인기를 얻었고, 그때는 정말로 어떤 뭐 유엔의 인권 증진의 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자부심도 느꼈었는데, 어쨌든 그런 추억이 새롭게 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2019년에 이제 상정이 되었고, 그 보고서를 우리 지금 발표자 계신 백범석 의원께서 그 썼습니까? 아니면 쓰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이 좀 수줍어서 그러셨는지 그 부분은 강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요. 두 번째 발표는 그 유엔에서의 유엔의 뭐죠? 제목은 유엔 가입 이후 남북 관계와 국제법적인 과제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유엔 가입 때 남북 관계가 어땠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하여튼 그 당시 북한은 조금 이제 그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뭐 소련하고 이렇게 이제 잘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도 마지못해서 아마 끌려갔던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그 동서독의 경우에는 그 옆자리에 이제 유엔 총회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이제 저희 그 남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그 밖에 있는 그 기대에서는 그 옆에 기대, 그러니까 나란히 그 이제 남한기하고 북한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총회장에서 자리에 앉을 때는 그 ROK하고 DPRK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했지만 지금 현 자리가 현 자리의 간격만큼 지금도 남북한 관계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대진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정대진입니다. 한 5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앉아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 남북 관계와 국제법적 과제가 제가 부탁을 받은 제목인데요. 유엔 가입 이후 남북 관계를 보려면 좀 비교 대상으로 유엔 가입 이전 남북 관계 그리고 거기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무엇이 변했고 어떤 과제가 있는가 그거 살펴보는 것이 아마 중요한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엔 가입 이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는 한국 문제라고 하는 게 한 30년간 또 계속 올라왔었죠.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전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 그러니까 50년의 6.25 전쟁 이후에 그 당시는 아예 이제 공식적인 당국 간 대화도 없는 시기를 60년대까지 보내고 있다가 71년도부터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하고 72년도에 그 유명한 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 좀 간헐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화를 좀 시작한 게 71년도부터고 72년도 성명 나오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한국 문제 유엔에서 한국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매년 이제 연례적으로 기술적으로 거의 반복적으로 토의가 되다가 76년도에는 이제 토의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여전히 80년대 그러니까 91년이 오기 전에 80년대까지는 아직 냉전기에서 대화가 있긴 합니다만 대결을 좀 거듭하고 있던 그 시기. 국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영향을 많이 받는 와중에 이 냉탕과 온탕을 좀 오고 가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좀 온탕 쪽에 가까운 그런 80년대까지 좀 시기를 좀 보내다가 91년도에 드디어 이제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사회자이신 최태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엔 남북 동시 가입을 할 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수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우리는 지금 유엔 가입 30주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3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90년도에 이제 독일 통일이 되고 동구권이 몰락하고 있던 와중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좀 수세적이고 고립된 위치에 좀 처하게 되면서 방어적인 입장을 좀 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 좀 주도하는 유엔의 가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의석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이야기, 자신들의 이제 그 연방제 통일 방안 등등의 이제 기초에서 좀 이렇게 혼란의 와중이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대남 정책을 어떻게 다시 이 탈냉전의 격변기 그 가운데 89년부터 91년 펼쳐지고 있는 그 혼란의 와중에 어떻게 기조를 정해야 될지 조금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조금은 좀 수세적이고 약간 좀 끌려다니는 입장으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조금은 좀 수세적인 입장으로 어쨌든 그때 좀 사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구를 위한 유엔 가입이었나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 외교가 지향하던 방향으로 유엔 가입을 성공을 하고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염원을 하던 유엔에 이제 가입을 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또 성장을 지금 30년 동안 해왔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북한이 마냥 또 30년 동안 손해만 보았느냐, 맨날 제재만 받고 해서 이렇게 손해만 보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유엔도 유엔이라고 하는 그 장 내에 들어와서 북한도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어쨌든 자신들의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를 얻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상세하기에는 좀 어려운 계산하기 어려운 지금 지난 30년이 좀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주제와 가장 좀 연동이 되어 있는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 유엔 가입 이전과 유엔 가입 이후 남북 관계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가? 특히 유엔 가입 이후의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법적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규범상 한민족, 규범상 한국가라가 그 전까지 60년대, 70년대 혹은 뭐 80년대, 20세기 전반 전까지는 주도하던 아마 남북 관계에서의 담론과 원칙이었을 것 같습니다. 단일 국가, 통일 국가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가는 게 그게 이제 묻지 않아도 될, 따지지도 않아도 될 그런 상식과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91년 그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부터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규범상 한민족, 우리 내부에서의 인식도 그렇고요. 규범상 한민족, 근데 이제 사실상 두 국가 상태가 이제 국내외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단계. 그렇게 한 30년이 흘러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좀 가장 좀 큰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국제 법적인 과제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남북 관계의 특수성 존재하죠.
동시에 국제관계의 보편성 그걸 또 수용하고 이행해야 되는 과제를 남북이 동시에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이제 주요한 행위자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지점에서 계속 이제 충돌과 어느 때는 접점이 있기도 하고 시줄 날줄을 엮어 나가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고 많은 부담들을 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경협 문제, 국제 협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유엔 가입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계속 같이 걸쳐져 있는 총론적이고 강론적인 문제들이 좀 함께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분단국 유엔 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1973년도에 동서독은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한 이때 이제 그 남북한과 남북 베트남 동시 가입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서독의 동방 정책이 시행 공식화된 지 한 4년 정도 지난 때였고 이때는 70년대 대탕트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도 함께 좀 유엔 남북 가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공산권에 이제 반대로 남북한과 남북 베트남은 동시 가입을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유엔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죠. 그러다 이제 그 결실이 어쨌든 70년대 대탕트가 좀 지나고 한 20여 년이 흘러서 탈냉전의 대탕트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좀 변수, 중대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공격적인 북방 정책 이것과 좀 맞물려서 당시에 이제 우리는 그 후에 91년 5월 달에 단독 가입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불사를 했었습니다. 단독 가입이라도 강행 의지를 좀 밝혔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최태원 교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단일 의석을 고집하다가 북한도 좀 끌려오다시피 하면서 입장을 변경해서 91년도 9월 18일 날 우리나라도 이제 유엔에 가입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단국의 유엔 가입 뭐 많은 케이스가 아니지만 동서독과 우리나라의 우리 남북한의 케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대탕트라고 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서독이나 남북한이 그럼 그냥 다른 두 개의 의석으로 그냥 동시에 가입하자라고 둘이 합의해서 들어갔다라기보다도 당시 펼쳐지고 있는 주변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그 대탕트 분위기에 일종 부분 좀 편승, 동승을 하면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무대의 공식 장에 두 개의 의석을 가지고 두 개의 행위자로 공식 등장을 하는, 공식 가입을 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서독 같은 경우는 약 한 73년도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한 이후에 16년도가 흐른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도 10월 3일 날 통일을 완성하긴 했지만 두 번째 대탕트가 왔을 때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어찌됐든 결과가 어찌됐든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91년도 탈냉전 대탕트 이후에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뭐 대화나 대결을 이제 좀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제 공존을 하고 경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90년대 탈냉전 대탕트와 같은 세계사의 대격변, 그만한 대격변은 아직까지는 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북이 지금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같이 통일을 지금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이루기에는 여러 상황이 진전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동서독과 달리 우리의 통일 환경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게 지금 30년째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이 규범상 한민족 사실상 두 국가 상태, 남북 공존이 지금 국제관계에서 좀 제도화되는 단계로 점점 이제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이게 동서독이 유엔 가입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 특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때가 마침 또 굉장히 좀 우연스러운 건데요.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체결되던 그 다음 날 우리는 또 1973년 6월 23일 날 날짜를 딱 맞춘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 분위기가 아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외교선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인정한다. 나 국제사회에서 공존한다. 그리고 유엔에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등등의 사실상 이제 좀 두 국가론의 기조를 잠재된 그 평화통일 외교선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민족 일국가 일제도 일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외교 무대, 국제 무대에서는 이 두 국가 기조가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1973년도에 이 6.23 특별선언 이후에 74년도에 우리는 공식 기조로 선평화 후통일, 그러니까 선평화라고 하는 걸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기조 하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연합,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 국가라고 하는 3단계가 되어 있는데 남북 협력, 그 화해 협력과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선평화의 과정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화해 협력의 그 1단계 어디에선가 계속 이제 도돌이표를 계속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인데 그 화해 협력 남북 연합의 선평화 기조는 지금 50년째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다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가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남북한 모두 다 어쨌든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과 반도체, 자동차를 손에 들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손에 들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대 행위자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평화 기조 속에서 우리는 그 남북한이 두 개의 사실상 국가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남북한은 또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또 특수관계인 것. 서로가 이제 서로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91년에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그리고 12월달에 기본 합의서 채택을 하면서 남북한은 규범상 한민족, 사실상 두 국가.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경우도 91년도에 약간 수세적인 입장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에 있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걸 합의를 하고 남북 공존을 제도화시키는 게 정권 안정과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좀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신들이 원래 얘기했던 남조선 혁명 통일을 이제 그건 요원한 상태, 체제 경쟁이 이제 거의 끝난 상태에서 또 자신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 이제도 이정부를 만들어 놔도 동시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이제 기세를 잡아서 남조선 혁명을 시켜서 차차 통일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잠재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수정할 수밖에 없고 일민족 일국가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선포하더라도 이제도 이정부 상태를 유지하면 그걸 완성된 통일 형태로 가져가면서 남북 공존을 제도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은 어쨌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 전술이었을 겁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아마 크게 바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8차 당대회 때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과 의견들도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언술에서 포기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북 공존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성전을 좀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규범상 한민족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어쨌든 사실상 두 국가 상태로 우린 서로 갈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통일은 뒤로 밀어두고 선공존 후통일 이제 그런 식의 좀 입장들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쨌든 유엔 가입 이후에 30년 동안에 규범상 한민족 이제 사실상 두 국가 상태가 좀 제도화되고 있는 게 남북 관계에도 좀 이런 식으로 투영이 돼서 서로의 대남 대북 정책에 아마 좀 여러 각종 언술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개별 권리 의무 주체로 ROK와 DPRK로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남북한 수준에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서로 규정을 하고 남북관계 특수성과 국제관계 보편성을 놓고 지금 좀 옥신각신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별로 지금 남북한은 또 논의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유엔 가입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사실은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뭐 발표 주제를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국내적 수준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가입 이후에 그 남남 관계라고 하는 인식 수준과 담론의 변화가 좀 가장 크다고 좀 보는데요. 여기 좀 PPT에는 국내적 수준에서의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거와 평화점 통일이라고 하는 담론의 변화 이게 좀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엔 평화 통일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었죠.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 무조건 만드는 게 우리의 통일이었습니다. 20세기 때까지는 가능한 목표라고 봤고 90년대에는 실제 가능할 뻔했고 어쨌든 그때 이제 추진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가입 이후에 30년이 흐르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를 들어본 기억이 많이 이제 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 강연 가거나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누구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폐기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론 계층 점점 이게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충격적이다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평화적 통일, 일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평화점 통일, 평화를 일단 그 정착을 시키고 통일은 아주 먼 후대의 일로 미래에 이제 달성할 어느 시점에 그런 일로 지금 사람들은 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화점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이 자료에 그냥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자료에 2018년도부터 평화점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등장시키고 지금 국립통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 이해, 통일의 이해라고 하는 두 권의 교재 이해 올해부터 평화의 이해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교재로 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평화라고 하는 담론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개입되기 시작한 거 아마 지난 한 30여 년간의 가장 좀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좀 총론적인 상태에서 이런 규범상 한민족 사실상 두 국가 상태가 점점 이제 착근하고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제법적 과제의 좀 강론 문제로 좀 간략히 몇 개만 이게 뭐 해결 방안들을 뭐 이거 하나하나가 무수한 페이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만 잠깐 좀 문제 제기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문제, 대북 제재, 북한 인권, 유엔군, 남북 경협, 국제 협력 문제 등등에 있어서 남북 관계 특수성을 강조할 때의 입장들 그리고 국제 관계 보편성을 강조할 때들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정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서 어쨌든 지금 남한은 핵무기가 없으니 지금 북한 비핵화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리고 한반도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북한이 쓰는 걸 싫어하니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로 대화의 여지, 대화의 문을 여는 게 좀 중요하다는 그럼 좀 어떤 정책적인 고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한 발 더 나가 있죠. 이거는 뭐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건 우리 미국과 대등하게 핵 군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또 입장을 얘기하면 자기들만의 특수성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사회를 갔을 땐 이건 또 엄연히 이제 북한 지역의 비핵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와 또 남북관계 특수성 내부에서 남북이 서로 바라보면서 쓰는 용어의 차이부터 이제 좀 그런 큰 차이와 문제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서도 대북 제재들 지금 이제 11개 이렇게 있는 것들 쭉 보면은 뒤에 문헌의 한 3분의 1 가량은 늘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만은 입법 취지상 이제 한반도 평화 증진,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해서 이 제재의 완화 면제 혹은 뭐 강화까지 포함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계속 이제 클리셰처럼 계속 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모든 대북 제재 한 3분의 1 가량 뒤에가. 그런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남북 관계 진전과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한목적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문제들 그리고 이산가족 같은 문제들을 더 풀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한목적적으로 유엔의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을 조금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강하게 국제사회에 좀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한목적성은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제이고 이걸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재를 지고 있으면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대화하자고 할 건데 우리가 왜 제재를 먼저 풀어주니? 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재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인권 문제 가장 뜨거운 문제 있죠.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남북관계 특수성의 입장에서 북한의 이제 정치적, 시민적 자유와 권리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는 아예
남북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그런 것들 좀 풀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를 변경시켜서 궁극적으로 북한 전 인민들의 한반도 차원에서의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평화를 누리는 인권 보장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이제 국제관계에서는 이제 인권은 이게 불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고 우리 정부의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지적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이제 헌장상의 유엔군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6.25 전쟁 때 들어있던 유엔군이 지금도 유엔군 깃발을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사실의 응고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북한은 나중에 비핵화도 되고 평화 협정도 맺어지고 하면 사정 변경 되면은 다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국제사에서는 이거는 뭐 잘 모르겠다. 아직도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좀 알아서 좀 처리를 해봐라라고 하는 미래의 아직 문제로 조금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연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옛날에 동서독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개성공단이나 그런 것들을 어쩐 민족 내부 결의로 좀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넘어서 좀 추진됐던 것은 또 남북한 간의 FTA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WTO의 예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FTA 같은 것도 어쨌든 예외이긴 한데 그걸 남북한에 얼마만큼 또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 활발한 논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평화를 위한 그 행동에 있어서 PKO 같은 데에서도 이란과 말리 같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도 PKO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이게 서로 분쟁 국가들도 아프리카 지역의 PKO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남북 관계를 확 이제 제3의 무대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A4P 같은 거에 남북이 좀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남북 관계 특수성 입장에서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제 관계의 보편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R2P가 필요한 아주 이제 최빈국, 최약체국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 여기에 따라서 저도 뭐 사안에 따라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국제법 학계나 한국에서도 활발히 좀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토론과 이후에서 또 저도 좀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떤 충분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특별히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마지막 스크린에 나온 그 화면이 오늘 그 정대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아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이 안고 있는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제관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제법적 문제. 이게 그래서 그 분야별로 뭐 핵 문제, 대북 제재, 인권, 뭐 경협, 국제협력 뭐 이런 이제 그로 나눴는데, 요 어떤 스크린에 있는 화면이 바로 하여튼 요약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음미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서 이주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주영입니다. 오늘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 백범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오늘의 백범석 교수님의 발표 제목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대한민국의 실행입니다. 저는 오늘 백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여해 왔고 또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특히 이제 국내 실행,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발전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참여가 한국에서의 그 실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들을 미쳐왔는지를 중심으로 좀 보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실행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국가의 법과 제도, 또 시민들의 인식, 또 인권 운동, 인권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가입 이후에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 열린 인권 대회였고 특히나 탈냉전 시기에 비로소 인권의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 세계 국가의 대표들과 시민사회가 모인 회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의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때 이제 참여했던 인권 운동가들, 활동가들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 대회에 참여한 것은 뭔가 이렇게 눈을 새롭게 띄워주는 인권의 지평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초기의 인권 운동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종속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구속되거나 뭐 체포되거나 아닌 고문을 받거나 이런 이제 정치범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수를 석방하라거나 이런 그 유가족들의 운동 아니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운동으로 중심으로 해서 초기 인권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가입 그리고 국제인권 조약의 비준을 통해서 인권 한국 국내에서의 인권 담론도 훨씬 더 보편적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많이 있었던 다양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이 90년대 이후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한편 다양한 인권 주제들이 이것이 인권의 문제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권 대회에 참여한 이후에 이를테면 아동의 권리, 여성의 인권, 또 장애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제 불가분성에 대해서도 비엔나 세계인권 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이나 사회권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여전히 특수성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94년에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총리가 이제 특수성의 관점에서 문화의 특수성 관점에서 인권에 대해서 상대성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인터뷰가 Foreign Affairs라는 그 저널에 실렸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일종의 반박으로 당시에 이제 김대중 그러니까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이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인권의 보편성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목소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주목을 끄는 인권의 보편성 관점에서 그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인식들도 점차 퍼지게 됐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아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그런 지형 속에서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인식들을 국내적으로는 더 확산시키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엔나 세계인권 대회에서 또 강조되었던 부분은 이제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치해서 국제인권법을 국내적으로 실현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모든 국가들에 권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영감을 받은 시민사회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정부 정치인들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준비들을 시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됐고 올해로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법과 제도, 관행들을 이제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서 검토하고 개선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조약기구들이 이제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국제인권 기구들, 국제인권 NGO 또 국내 인권 단체들이나 학계에서 제출한 정보들과 비추어서 국내의 인권 이행의 상황들을 평가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택의정서 제도라고 해서 개인들이 국내의 여러 가지 구제 절차를 다 소진한 이후에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국제인권 규범에 비추어서 국제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를 유엔 가입 이전 이미 1년 전에 1992년에 처음으로 당시에 이제 노동악법이라고 불리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당시 이제 권위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7조라든가 아니면 사상전향제라든가
그 독방에 감금하는 그런 피구금자들을 어떻게 처우하는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92년, 93년, 94년, 99년까지 쭉 90년대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부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자율권규약위원회가 가장 그 개인 통보를 많이 받는 그 수적으로 말하자면 받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가 많은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받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 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에 이르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참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촉진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된 차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민의 문제 같은 것들이 개인 통보 제도를 이용해서 유엔 인권기구의 심사를 받는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의 실행 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실행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권규약이나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에는 이제 비준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법무부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적인 실행을 잘하면서 또 선택의정서에 비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유엔 가입 30주년,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가 대한민국이 거기 가입하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법과 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 그 백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문 말미에 이제 남겨주신 그런 국내 실행에 대한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덧붙여서 이제는 그 대한민국이 국내 영토 안에서뿐 아니라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제는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이제 변모를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내 본사를 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 규모가 굉장히 성장해서 탄소 배출 규모에 있어서도 이제 경제 규모만큼이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넘어서서 우리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를 해온 국가로서 다른 영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시민들에게 미치는 인권 영향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증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지금 유엔 가입 30주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토론자 한 분 계시는데, 자, 임혜준 교수님께서 우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과제 정대진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임예준입니다. 우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주제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발제를 준비하실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또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많은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뤄주셨는데요. 제목은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과제의 방점이 있었지만 실제 가입 전으로 하여 바뀐 어떤 남북관계의 중요한 부분도 잘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오늘 그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저의 소견과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에서는 먼저 분당국의 유엔 가입을 비교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저도 유엔 가입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변화는 남북 기본 합의서의 채택 사실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포괄적인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간의 유엔 가입은 기본 합의서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4차 회담이 이제 중단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 북한이 이제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5월달에 유엔 가입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고 이는 다시 4차 회담이 재개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차에서 3차 회담 당시 좁히지 못한 쟁점 중 하나인 유엔 가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회담에 참여했던 분의 글을 보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기본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대진 박사님도 언급하셨지만 그 대한민국이 분단 현실을 보다 빨리 인정을 했다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두 개의 국가의 현실을 빨리 인정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유엔에서는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한 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통일 정책과 방안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유엔과 깊은 관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정책은 언급하셨던 7.4 남북 공동성명 합의에서 이제 합의했던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이런 남북한의 노력은 사실 유엔의 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언급은 안 하셨는데 표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그 총회 결의 관련된 것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총회 결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엔 총회 결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의 많은 문서들이 한반도에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그 관계에 항상 주목을 하고요. 결과물인 예컨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 등을 항상 웰컴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유엔은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분단국의 재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약간 언급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북한의 그 통일론 변경 관측과 관련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이제 2021년 1월에 하면서 당규약 개정 사항에 관한 통일론 변경이 있지 않냐 그러는 논의가 있었는데 저도 정대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문구가 이제 삭제가 되었지만 대신 전국적 범위에서의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의 실현을 당의 목적으로 규정한 부분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북한이 공산주의로의 통일 의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남 전략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한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당규약 개정 내용 중에서 통일 전선의 내용도 이 강력한 국방력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이 내용 역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일론의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투스테이트 입장으로 선회했다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진위는 항상 문서화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셨는데요. 규범상 한민족 사실상 두 국가 상태의 국제법 과제를 이제 다뤄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소제목에서 가장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규범상 민족이라는 말이 맞나? 저희는 사실 한민족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 민족이란 개념의 그 자의성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규범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규범상이라는 수식어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국가성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뭐 통일한국 같은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을 어떠한 속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두 국가라는 표현도 저도 이 부분도 약간 정확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 정확히는 국제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표현이 바뀌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표의 내용에서도 그 핵심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 R2P 논의가 나서 약간 놀라운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표의 내용 중에서 이제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나누신 기준이 이제 그 관련된 논의 그 자체 평가가 아니라 자체라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어쨌든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핵 문제와 북한 인권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계 보편성 차원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제적인 논의이고 국제법이 규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고려해야 할 점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편성의 추구와 국제사회 논의 참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무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남북한의 이런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 결의에 부합하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고려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셔서 다른 슬라이드는 많이 못 보여주셨는데요.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이제 쟁점 중 하나로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쟁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주영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토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관한 문제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그 관점에서 논의된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사회주의에서의 그 전체주의적인 인권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저는 북한이 유엔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식 인권을 따로 주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UPR의 첫 번째 보고서에는 우리식 인권 엄청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의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북한이 당사국인 여러 인권 규약의 의무 이행에 관한 논의가 아닌가라고 국제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될 문제의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실무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인권 영역과 관련돼서는 북한 인권은 단순한 그 ODA가 아니라 또 다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인도적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무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과 협력 부분에서 북한의 PKO 참여 독려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듣는 거라 이제 굉장히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남북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공동 추진 분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PKO의 수많은 그 활동 영역 중에서 어떠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졌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서 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잘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방금 토론자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석 교수께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정대진 박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한 2, 3분 안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도 임혜준 박사님 코멘트 아주 저도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들 많이 받았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규범상 한민족 사실상 두 국가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어쨌든 이 표현을 좀 쓰긴 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규범상 한민족 사실상 두 국가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남북관계 특수성의 입장에서 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돼 있다가 나온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좀 국제관계 보편성의 입장이나 조금 더 논의의 시각을 좀 확장시킨다면은 아마 또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사실상 한민족, 이제 법적 두 국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 새로운 또 논의의 또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진단하는데 그런 거 포괄해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들 좀 담아서 앞으로 또 다시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혹시 죽어도
이 질문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뭐 현장에 계신 분도 좋고 아직 온라인상으로는 아마 질문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이번 세션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30년의 역사가 인권 보호 분야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으며 또 유엔이 행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성찰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 그런 자리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제 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기 때문에 3세션은 3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셨다가 시간에 맞춰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